만나면 좋은 친구 MBC. 동물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동물들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양이 막 길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자연 친화적인 그런 느낌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이 공은 약간 이제 타 공보다는 약간 메탄가스의 농도가 약간 높은 데입니다. 그래서 강제 환기팬을 달아서 메탄가스의 농도를 조금 더 이제 줄이기 위해서. 또 고사하는 나무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오늘 심층 취재는 해운대 수목원 관련입니다. 취재를 맡은 정은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2012년에 동양 최대 도심 수목원 내걸고 착공해서 작년에 임시 개장했죠. 네, 해운대 수목원은 30여 년 전 석대 쓰레기 매립장이 있던 곳입니다. 이런 곳을 친환경 수목원으로 조성하는 사업, 물론 쉽지는 않을 텐데요. 이를 감안하더라도 말라 죽는 고사목들이 속출했고, 또 개장 시기가 늦춰지면서 예산은 자꾸 늘고,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년 뒤인 2025년에 정식 개장한다는데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네, 부산 MBC는 수목원 조성 작업이 한창이던 4년 전 해운대 수목원 문제를 집중 보도했었는데, 당시 영상과 비교해 보면서 그동안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해운대 수목원의 최근 모습입니다. 울창하진 않지만 푸릇푸릇 초록의 생기를 멀리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거의 맨 땅에 굵은 선만 그어놓은 듯한 4년 전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5월 임시 개장한 곳은 해운대 수목원 전체 62만 제곱미터 가운데 3분의 2 가량인 43만 제곱미터 규모 1단계 구간입니다. 뽀뽀나무부터 섬계 야광나무, 쉬땅나무, 생소하지만 재미난 이 명칭은 해운대 수목원에 있는 나무들의 이름입니다. 유리 재료로 약용 식물로도 알려진 세이지를 비롯해 향기가 특히 좋은 식물들로 꾸며진 향기원도 500m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인공 연못에는 오리떼가 헤엄치고 연꽃밭엔 연꽃도 제법 피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뚫고 해운대 수목원을 찾는 시민들도 종종 눈에 띕니다. 지난해 5월 임시 개장 이후 지난달까지 1년여 동안 40여만 명의 관람객이 해운대 수목원을 찾았습니다. 집 가까이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어서 아이가 뭐 여름이면 여름 식물, 뭐 겨울이면 겨울 식물들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작은 동물원도 지난해 5월 임시 개장에 맞춰 문을 열었습니다. 양떼 20여 마리와 염소, 당나귀와 타조까지 초식 동물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동물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동물들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양이 막 길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자연 친화적인 그런 느낌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공원의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말라 죽은 나무들이 곳곳에서 나 뒹굴던 4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수목원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철망으로 둘러싸인 출입 금지 구역이 나옵니다. 땅속에 묻힌 쓰레기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모으는 침출수 집수정입니다. 1993년 쓰레기 매립이 끝난 지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침출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해운대 수목원 안에는 이런 집수정이 16곳. 집수정에서 모아진 침출수는 수용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집니다. 지난해인 하루에만 평균 658톤가량.
올 상반기에는 하루 평균 385톤가량의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하 펌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침출수를 뽑아 올려서 이제 이송 관로를 통해서 수영 하수 처리장까지 가고요. 그 수영 하수 처리장에서 최종 이제 방류구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침출수 집수정에서 조금 떨어진 곳. 역시 초록색 철제 펜스가 쳐진 이곳은 메탄가스 배출공입니다. 이 공은 약간 이제 타 공보다는 약간 메탄가스의 농도가 약간 높은 데입니다. 그래서 강제 환기팬을 달아서 메탄가스의 농도를 조금 더 이제 줄이기 위해서 약간 강제적인 방식을 쓰고 있는 그런 배출공입니다. 수목원에 있는 배출공 29곳 가운데 10곳 정도에서 여전히 기준치인 5%를 넘는 메탄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측정 자료를 보면 기준치를 조금 넘는 곳부터 최대 70%가 넘는 배출공도 있습니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 배출되자마자 공기 중에 희석되는 만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부산시의 설명입니다. 메탄가스가 어떤 이제 위험성은 밀폐된 공간에 이제 장시간 노출됐을 때 의식을 잃는다든지 어떤 뭐 일산탄소 이런 중독이 발생하는 거지. 이런 자연 상태에서 그런 우려는 전혀 없다. 해운대 수목원의 메탄가스 발생량과 농도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연 1회, 또 부산환경공단이 자체적으로 매달 한두 차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곳은 이미 수목원으로 변신이 돼서 이미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교한 검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 영상하고 비교해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네요. 그런데 여전히 메탄가스하고 침출수가 나온다는 것은 그럼 정식 개장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 침출수는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메탄가스입니다. 3년 뒤 정식 개장 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메탄가스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 식물원, 시민들이 과연 어느 정도 찾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임시 개장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정식 수목원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갖춰야 되는 시설이 있죠. 네, 사실 해운대 수목원은 수목원이라는 명칭은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정식 수목원이 아닙니다. 수목원 등록을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시설물들, 예를 들어 온실이라든지 종자 저장고가 설치된 연구실이라든지 하는 이런 건축물들이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런 시설들을 짓지 못한 데에는 메탄가스 등 환경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시설물 건축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 문을 연 부산 최초 그리고 현재로선 유일한 공립수목원인 화명수목원입니다. 금정산 7부 능선의 면적은 11만 제곱미터, 해운대 수목원 규모의 6분의 1 정도로 비교적 아담한 수목원입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산림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도 좋고 또 구경이라든지 시유지가 많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또 넓은 대자연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수목원을 좀 조성하기 좀 좋아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명수목원이 공립수목원으로 정식 등록이 된 건 2011년 임시개장 2년 뒤인 2013년입니다. 화명수목원은 그동안 해마다 30만 명 안팎의 관람객이 찾는 시민들의 쉼터가 되어 왔습니다. 아이들 여러 가지 이렇게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뭐 물 생태계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애들이 커가는데도 참 좋은 교육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 시간 날 때마다 자주 오고 있습니다. 수목원 입구에는 숲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숲 전시실도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종자 저장고와 인큐베이터가 설치된 연구실이 자리 잡았습니다. 종자 저장고와 인큐베이터, 식물 정보망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 등이 갖춰진 관리동도 공립수목원 등록을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입니다. 공립수목원 등록을 위한 또 다른 필수 시설인 전시 온실로 가봤습니다. 900제곱미터 규모가 넘는 이 온실에만 아프리카 등이 주요 산지인 커피나무를 비롯해
난대와 아열대 식물 300여 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화목수목원이 확보한 1,400여 종의 나무와 풀, 꽃들 가운데 4분의 1 정도가 온실 안에 있는 셈입니다. 이런 부산 지역에서 야외 지역에서 이제 생육할 수 없는 그런 나무나 수종들을 이런 실내 공간의 환경을 조성해서 생육을 도모하고 이런 것을 이제 그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또 다른 필수 시설인 증식 온실입니다. 씨앗 한 알 한 알, 핀셋으로 묘판에 파종 중인 식물은 부산 꼬리풀입니다. 세계적으로 부산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희귀 식물로 2004년 기장군 기장읍 해안에서 발견됐고 우리나라의 대표적 식물학자인 고 이영로 박사가 그 존재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이런 수종들을 파종하고 다시 증식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지 관리하고 종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 꼬리풀도 그런 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임시 개장 상태인 해운대 수목원도 당연히 이런 시설들을 모두 갖추어야 수목원 등록이 가능합니다. 온실도 이제 전시 온실이 있고요, 정식 온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핵심 시설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종자 보관소라든지 이런 유전자를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 연구소도 이렇게 같이 이제 설립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쓰레기 매립장 위에 조성된 해운대 수목원에는 여전히 환경 기준을 초과한 메탄가스가 나오고 있고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탓에 이런 시설들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식 수목원으로 등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정식 개장하는 2025년 그때는 그러면 메탄가스 안 나오는 겁니까? 네,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쓰레기 매립을 종료하고 30년이 지나면 매립장 사후 관리 종료 승인이 나기 때문에 설사 메탄가스가 나오더라도 건축 행위는 가능해집니다. 내년 6월이면 매립을 종료한 지 30년이 지난 시점이 되기 때문에 메탄가스와 상관없이 관련 시설들을 짓겠다는 게 부산시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그 온실 짓고 종자 보관소 짓고 다 예산 문제잖아요. 거기다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렇게 놓쳐져 오면서 예산이 정액이 되어 왔는데 2025년 정식 개장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네, 취재 기자로서 이번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동안의 전개 과정 또 현재 상황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수목원을 과연 3년 내에 볼 수 있을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친환경 수목원으로 해운대 수목원의 변신은 극적입니다. 수목원이 들어선 석대 쓰레기 매립장은 1987년부터 93년까지 6년 동안 부산의 대표적 혐오 시설이었습니다. 악취와 메탄가스, 침출수로 골머리를 앓던 곳입니다. 지난 2012년 시작된 수목원 공사는 계획대로라면 4년 뒤인 2016년 완공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2016년에서 2년 뒤, 또 2년 뒤 공사 기간 연장을 반복하다 지난해에야 겨우 임시 개장을 했고 완전 개장은 그 4년 뒤로 늦춰졌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찔끔 공사를 반복하다 토지 보상비가 공사비를 훌쩍 뛰어넘는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이 돼버렸습니다. 최초 563억 원이던 사업비가 1,131억 원으로 2배나 뛰었고 더 늘어날 공산이 커 보입니다. 앞으로 투입될 예산은 온실과 연구소, 관리시설 등 수목원 등록을 위한 필수 시설을 짓는 데 들어갈 건축비 140억 원, 조경 115억 원 등 모두 291억 원. 부산시는 산림청, 국토부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통해 160억 원, 나머지 130억 원은 시비와 기부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0억 원만 확보했을 뿐 나머지 260억 원가량은 예산 확보가 불투명합니다. 대규모 사업 추진에 있어서 관건이 아시다시피 사업비 확보는 맞습니다. 근데 다행히 사업 추진 부서의 강한 의지로 아시다시피 산림청이나 국토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될 걸로 저는 보여지고
그동안 수목 생태계의 안전한 생육 환경이 조성됐는지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3년 전 해운대 수목원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땅을 파도 건축 폐기물이 눈에 띄고 물 빠짐이 안 돼 죽어가는 나무 천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운대 수목원에서 고사한 나무는 모두 3만 7천여 그루. 하자보수 기간이 적용돼 다시 심어진 2만여 그루 외에 1만 4천여 그루는 지금도 시공사와의 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예산 투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되자 부산시는 조경토로 흙을 바꾸고 물빠짐 작업을 하는 등 집중적인 사후 관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쓰레기 매립 후 평균 2.5m 높이로 진행된 복토 작업 역시 나무의 생장에 큰 문제가 없을 거란 게 부산시의 설명입니다. 생육 공간 토심이라고 그러는데 흙의 깊이를 보통 한 1.5m 이 정도 보통 산정합니다. 저희는 그 위에다가 이제 평균 한 2.5m 정도의 흙을 넣어서 현재 온전한 모습의 나무들은 대부분 지난해 다시 심어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복토 작업의 깊이, 흙의 질 등을 고려할 때 또다시 수목이 고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예측합니다. 그러면 지금 1년 정도 지났지만 예. 추후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예. 또 고사하는 나무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토질이 생각만큼 그렇게 치환이 예. 전 지역이 다 된 게 아니거든요. 이제 거기 치환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토양이 물이 고여가지고 예. 식물이 고사하고 있고 지금도 가보시면 예. 식물 생육 상태가 그렇게 건전하지는 않아요. 국립수목원 등록을 위한 또 다른 필수 조건인 1000종 이상의 수목 유전 자원을 정식 개장 전까지 갖출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해운대 수목원의 경우 2018년 700여 종에 가깝던 식물 종수가 4년 뒤인 지금은 660여 종으로 늘기는커녕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식물 종수가 이처럼 준 것은 한해살이 식물의 고사 등이 원인으로 정식 개장 전까지는 1000종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입니다. 수목원 교류라든지 기타 또 이제 구입이라든지 자생식물 이렇게 좀 모아서 수목원 포지에 심어서 확충을 하고 널리 보급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종, 천종 확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수종 1000종 확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특히 제대로 된 온실을 짓는 것이 수종 확보는 물론 성공적인 수목원 운영을 위한 첫 번째 과제라는 겁니다. 세종수목원도 그렇고 백두대간 수목원도 그렇고 산림청이 하고 있는 그 사업에서 온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보통 한 온실에서 작게는 한 200종에서 300종 정도를 보통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내년이면 석대 매립장의 쓰레기 매립 종료 30년이 지나 온실 같은 수목원 필수 시설물의 건축이 가능해지지만 허가 기관인 환경부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폐기물 매립 시설 상부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최종 복토층의 훼손 가능성, 침출수 누출 등을 종합 검토해 토지 이용 여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부산시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초식동물원 인근 경사면에 온실 등 건축물이 제대로 들어설 수 있을지 집안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사면에는 쓰레기가 매립되지 않았을 걸로 추정되지만 변수와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쓰레기가 묻혀 있고 뭐 침출수라든지 이게 나오면 조금 애로가 있을 수도 있습니까? 애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저희가 지금 마련은 해놨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부지 외곽 측에는 그 쓰레기 매립장이 아닌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건물에 대한 위치를 좀 변경을 해서 아마 쓰레기가 매립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만 결국은 이제 온실이나 건물은 집안 침하와 관련해서 매립지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교한 검사를 통해서
이처럼 산적한 과제를 두고 볼거리 제공을 위해 동물원부터 꾸린 것도 고개를 갸웃하게 합니다. 개방 초기에 이제 나무라든지 크게 볼거리가 없다 보니까는 부산에서 보기 어려운 양을 좀 도입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방목하면서 관람객들이 만져도 보고 사진도 같이 찍을 수 있게끔 이제 초창기에 어떤 관람객을 좀 유도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산림청에 등재된 국공립 수목원 39곳 가운데 동물원을 갖춘 곳은 5곳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이들 수목원은 수목원 등재 조건을 모두 갖춘 곳입니다. 우리나라 국공립 수목원 중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의 홍보 영상입니다. 삶을 가치 있고 이롭게 하는 숲. 우리는 숲을 지키고 연구하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끊임없는 연구로 산림의 가치를 보존하고 우리의 소중한 생태계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 그것이 국립수목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 복원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해운대 수목원의 존재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네, 볼거리가 부족해서 동물원 넣었다는 얘기는 듣기 조금 그렇죠. 근데 현재로서도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도 과제, 시설 과제 같은 것들이 있고 예산도 부족하고 이미 심은 나무의 생육 환경도 안심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결국 모든 사업의 성패는 예산과 인력일 텐데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네, 오늘 보도가 우리 부산 시민들이 해운대 수목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정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뉴스앤 이슈, 오늘도 두 분 함께합니다. 부산시 의회 국민의힘 이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지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낙동강 녹조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또 뉴스까지 어제 독성 물질 하면서 나왔는데 우리 영상 보고 그 얘기부터 나눠볼까요? 네, 보시죠. 녹색으로 변한 다대포 해수욕장. 낙동강 녹조가 하류로 떠내려오면서 다대포 해수욕장 일대 바다까지 오염시킨 겁니다. 200개의 안전을 우려해 해수욕장이 폐쇄됐었는데 실제로 이 바닷물에서 각종 뇌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남세균 신경 독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알츠하이머나, 누게릭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베타 메틸아미노 알라닌 BMAA가 리터당 1.116 마이크로그램 검출됐다는 겁니다. 신경 독소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전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낙동강 물이 유입된 경남 양산의 논에선 유해 남조류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대표적인 간독성 물질이고요. 특히 어린 아이들, 노약자, 그다음에 간질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환경단체는 정수 처리로 독성 물질이 완벽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낙동강 물을 가둬두는 보수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방금 영상 보셨는데 우리 부산도 지금 6군데인가 그 수돗물을 샘플을 채취했는데 수용구에서 마이크로시스틴 독성 물질이 검출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신경독소가 아주 치명적이죠. 이제 청산가리보다 한 10배 정도 강하게 이제 인체에 유해성을 미칠 수 있는 이제 독소인데요. 사실 이런 독소가 이제 부산 시민께 제공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거죠. 애초에 녹조가 왜 창궐했는지부터 저희는 좀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MB 정부 때의 4대강 사업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22조를 쓰고 배웠던 것은 고인 물은 썩는다라고. 물은 흘러야 합니다. 만고불변의 법칙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녹조가 창궐을 하면서 이 무더위와 이제 이상기온까지 같이 더해지면서 아무래도 이 녹조 안에서의 독소 물질도 같이 검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4대강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연 복원에 대한 신경을 좀 써야 하고 그 자연 복원에 이어서 환경부 같은 경우는 오염 관리 체계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탓도 있다. 네, 저는 서지현 의원님 발언에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정말 물을 가둬서 녹조가 생겼다면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도에 댐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흐를 수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녹조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수문을 개방했을 때도 녹조가 생겼다면 왜 4대강이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오히려 반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녹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질소와 인이 고온다습한 기후에서 이제 생활 폐수나 오수와 만났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녹조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녹조에 대한 이제 개선책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지 뭐 전임 대통령의 이런 정치적 발언으로 이 녹조를 프레임을 걸어서 묻어가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고 정말 환경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여든 야든 한 목소리로 좀 개선을 위해서 좀 이렇게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 의원님, 이 의원께서 과학을 들고 나왔는데. 네, 맞는 말씀이시지만 이미 물이 고여 있었던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오수가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무더위와 기후 이상 변화로 인해서 이 부분이 더 심각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문 개방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자연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개방을 한다고 해서 바로 치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연 회복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고요. 그런 와중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4대 강제 자연화 정책을 폐기를 하셨어요. 오히려 더 가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환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부족하신 게 아니신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녹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시면 문재인 정부는 그 본질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물을 가둬놨기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 했는데 왜 5년 동안 그 녹조를 해결하지 못했는가? 그렇게 단순한 대안을 본인들이 제시했음에도 왜 해결하지 못했는가? 저는 여기에도 문제점을 품고 있습니다. 자, 지난 두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부산시의회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나 기능은 없습니까? 사실은 좀 막막하죠. 왜냐하면 낙동강이라는 것이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 부산에만 이제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남권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의회 혼자서 할 수 있는 몫이 아니고 또 우리 영남에 거주하는 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들께서 좀 한마음으로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치가의 정책이나 또 우리 의회의 결의 등이 해결할 수 있는 환경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 아니고 환경부라든지 이제 중앙정부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도 그렇고 부산시의회도 그렇고 우리 부산에 지금 수용구의 수돗물에서 독성 물질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뭔가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요구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우선 이제 시의회 차원의 관리 감독을 말씀드리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시의원들께서 다들 각자의 전문성을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법조인이라든지 또 뭐 교육인이라든지 기업인들이라든지 각자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분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물과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의원 활동을 하는 경우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의회라는 곳에서 낙동강 수질에 관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아주 힘들다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정말 많은 유관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대학들도 많고요.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앞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다수의 시민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학계와 시의회, 시정 그리고 시민단체가 다 함께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면은 지방 소멸이 좀 더 가속화되고 어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격차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정부적인 총괄기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부총리급의 부처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네, 사실 그 전에 이렇게 수도권을 조금 규제를 했던 이유가 지방에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서는 지금 수도권의 여러 가지 규제를 갖다 풀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지역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구호가 좀 무색할 정도로 수도권 비대화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계신데요.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이 국정을 운영할 때 있어서 지역이라는 균형,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천을 하실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 가장 의심이 들고요. 그 진정성에도 한번 묻고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왜 규제를 하려고 하는가입니다. 서울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도시고 우리나라를 국제적으로 아주 좋은 나라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도죠. 그런데 그런 수도에 규제를 가한다라는 것은 저는 정말 이런 정책을 주장하는 정당이 잘못된 정책을 자꾸 시행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은 지방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컨텐츠를 찾아줘야 되는 것이고 수도는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은 매우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하게 되면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도권 1극 체제이고 또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정책이 이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정당이 바뀌거나 정당의 성향이 바뀌게 될 때 그 지속성이 끊어지다 보니까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사천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을 확정냈고요. 그리고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시행하게 될 2030 엑스포 같은 경우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여러 번 의사를 메시지를 내셨기 때문에 저는 균형 발전의 진심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서지현 의원님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100일 기자회견 때 균형 발전과 관련된 메시지가 없으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좀 여론을 활용하는 미리 메시지를 내고 여론을 활용해가면서 업무를 많이 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잡힌 다음에 국민들께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메시지에 집중하시지 말고 행위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면 국민과의 소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민들께서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 국정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메시지에 대한 지역 균형이 없었다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시기에는 지금 민생으로도 힘드시고 그리고 비수도권의 격차가 커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신 상황에서 굉장히 절박한 심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체적인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 며칠 전에 왜 윤석열 대통령이 KDB 산업은행 회장에게 조속하게 부산으로 이전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잖아요.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KDB 이전, 엑스포 이렇게 하나하나의 산업으로서만 지역 균형 발전으로 접근을 하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좀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결국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개념이 확장이 되었던 것은 지역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결국은 지역이 재정과 권한에 대해서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의 아이템으로만 접근을 하시면 결국은 총체적인 접근은 힘듭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난을 받기에는 취임한 지 100일이 갓 지났습니다. 저는 취임한 지 100일 남짓한 시간 동안 산업은행 이전을 거의 확실시할 수 있고 방사천 이전을 확실시할 수 있는 이 정도까지만 해도 100일간 충분히 훌륭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반대급부로 대체 전임 대통령들은 5년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전들을 해냈는지 저는 그것을 오히려 묻고 싶어요. 부산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한번 골똘하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엑스포 얘기도 하고 가덕신공항 얘기도 하고 뭐 은행 이전도 얘기하는데 두 분이 생각할 적에 뭐부터 하는 게 좋겠다. 이 부분 혹시 좀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엑스포 유치가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역이 위기일 때마다 메가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치는 일시적인 경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누릴 수 있거든요. 그 단편적인 예가 평창올림픽이나 한일 월드컵을 예로 들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2030 엑스포 유치를 통해서 추가적인 산업들을 발굴하고 또 부산의 일시적인 또 경제 순환을 좀 노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서 의원님?
네, 저도 이준호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결과적으로는 매력적인 도시가 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유입이 될 수 있고 계속해서 내 삶을 이어가고 싶은 도시가 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부산 자체의 자생력과 자치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이후 두 번째로 열린 국회 엑스포특위 업무보고 자리.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택시 부재 해제, 버스 증편 같은 대중교통 수준의 대책만 담겨 있었습니다. 신공항 건설공단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하루 만에 보고서에서 삭제해버렸습니다. 가덕도 공항이 불확실해서 안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국토부에서는? 국토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짓겠다는 모호한 답변만 내놨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예상하는 착공 시기는 부산시 계획보다 1년이나 늦은 2025년 말. 국제박람회기구에 엑스포 유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표현만 담아 신공항 추진 의지를 의심케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미 그러한 그 계획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그런 조치가 필요하겠죠. 유치 경쟁은 부산과 사우디 리야드 간 2파전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네, 정치 그리고 뭔가 일을 해 나갈 때 표현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2030의 가덕 신공항 개항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그러지 말아야겠지만 만약에 가덕 신공항이 안 되었을 때 사우디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면 가덕 신공항과 엑스포는 독립변수이자 상수로 봐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함께 가야 하는 문제이고 엑스포도 분명히 유치를 해야 하고 가덕 신공항도 준공이 되어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박형준 시장님께서 엑스포의 전제 조건이 가덕 신공항이라고 메시지를 내시는 바람에 이러한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덕 신공항은 반드시 준공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엑스포도 유치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것이 사실은 가덕 신공항이랑 엑스포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김해공항 자체로도 이미 에이펙이나 아시안 게임을 수행했던 관록 있는 공항이죠. 그래서 충분히 국제 규모 대회를 소화할 수 있는 공항이기 때문에 크게 엑스포 유치랑은 저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덕 신공항을 엑스포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는 이유가 부산 시민들이 가덕 신공항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나마 2030 엑스포가 있으면은 해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거든요. 그런 마음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 아닙니까? 네. 추진 절차는 사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실제로 어떻게 준공을 할지에 대한 용역도 이루어질 예정이고 부산시에서도 가덕 신공항을 최적의 공법으로 최단 시간 하기 위한 집중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님의 메시지나 대통령의 메시지가 지속해서 엑스포와 묶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민분들께서 오히려 역불안감을 조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엮어서 나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마트에서도 1+1 상품에 손이 더 가고 관심이 더 가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가덕 신공항과 엑스포 문제도 1+1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가는 컨텐츠가 되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가덕 신공항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엑스포로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산시가 이걸 잘하기 위하여서 BTS 10만 참여하는 공연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부산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뭔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게 있다고 보는지 서 의원 어떠세요? 저는 현재 부산시의회 엑스포 특별유치위원회에도 지금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집중해서 하고 계십니다. 엑스포에 대한 유치 열기가 굉장히 뜨겁고요. 이제 BIE에서 현장 실사를 내년 상반기에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와 비교했을 때 우리 부산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개방적이고 그리고 음식 문화도 굉장히 자유롭고 그리고 사계절이라는 아름다운 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SK와 삼성을 포함한 글로벌 대기업이 다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면전으로서는 부산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점쳐집니다. 사실은 이런 역점 사업들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급 정치인들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들이 중첩돼서 사회 담론을 형성하고 그 사회 담론이 어떤 지역을 이끌어가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론에서 수차례 엑스포에 대한 의지를 이제 표명하고 있는 박형준 시장이 아주 잘 현명하게 판단하고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또 공무 출장을 가서 엑스포의 유치에 대한 호소를 국제사회에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더불어민주당도 박형준 시장을 비판하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자세로 전환을 해주면 정말 시민들께 좋은 메가 이벤트를 만들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회 아까 그 위원회도 참여를 하고 있으시다라고 했는데 시의회 자체적으로 뭔가 이 엑스포의 유치를 위하여 하는 그런 활동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이 엑스포에 대한 문제는 외교적인 문제라서요. 각 회원국들에게 저희가 투표권을 독려할 수 있고 저희를 투표할 수 있게끔 설득하는 작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매우 협력적인 자세로 엑스포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저희가 이제 국제사회에 시의회에서도 호소를 하기 위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내부적인 사항이라서 방송을 통해서 밝힐 수는 없지만 한 10월쯤 되면 어떤 이벤트들이 벌어지실지 시민들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또 뉴스 앤 이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페라 하우스와 함께 오늘 방송해드린 해운대 수목은 부산의 도시 수준을 높이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